네, 어제 중국 전승절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러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분과 함께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열병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 리셉션, 예. 여기서 가장 주목하셨던 장면은 어떤 걸까요?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제 TV를 좀 봤는데요.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씬 스틸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은 상당히 밝았어요. 약간 좀 상기가 될 만도 한데, 네. 그리고 시 주석과도 대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오랜만에 만났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6년 만이다라고 통역하는 것도 들렸고, 또 열병식 중에는 시 주석과 좀 가까이 있었던 것인데, 근데 저는 오른편에 시 주석 오른편에 푸틴 대통령, 왼편에 김정은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 배치 의미를 많이 부여들 하던데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시 주석이 오른편에는 푸틴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리고 왼편에는 전직 중국 주석들이 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그 자리에 전직 주석들이 없고요. 즉 중국의 원로 지도자들이 없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이 매우 높다. 강하다. 한때 언론에 실각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전문가분들 한번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의 실각설은 사실상 허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더 이상 전임 주석들을 성루 위에 세워 권력의 연속성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정도가 아닌가. 이제 자기 정통성을 전직 주석으로부터 찾을 필요조차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의 역사적 원로 대신 외국 정상들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바로 왼편에 세웠는데 결국은 내부 결속보다 어쩌면 중국의 국제적 위상, 연대의 중심을 우선한다는 신호로 보이고요. 예. 그 중심에 김정은 위원장을 세운 것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겠다라는 것, 혹은 전통적 유대 관계가 복원 혹은 더 강화됐다는 것인데, 왜 전승절이 9월 3일인가 봤더니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잖아요. 9월 2일 날 미국 미조리 2호 함대에서 그 항복 문서를 서명하고 9월 3일 날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일본의 항복 문서를 접수한 날이 9월 3일이라 전승절인데, 그래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도 보면 당시의 소련 그리고 팔로군에 참여했던 그 우리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했었던 분들, 김일성을 당시 현재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 전승절에 대해서 나름의 지분이 있기도 하니까 그렇게 앞에 전면에 내세운 역사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관심사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반미 연대가 선언이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세요, 교수님은? 그게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혹은 우리 현재 국제 정세가 미국발 소위 거친 정책 때문에 중국이 보이는 소위 이런저런 행동과 언행이 이제 반미 연대로 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중 압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전승절을 맞아 내세운 소위 키워드들이 다자주의와 국제연대인 건데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대미, 미국을 향한 메시지, 서방을 향한 메시지로 읽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전승절의 역사적 서사가 소위 그 반제국주의, 반파시즘, 또 민족 해방인 것을 보면 현재 국제질서 현실 속에서 미국과 서방은 결국은 이것을 앞세워서 반미, 반서방 서사를 좀 중국이 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보면 평화 굴기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이건데, 표면적으로는 반제국주의 기념일의 당연한 수사입니다만
현재 미중 경쟁 상황이 겹쳐지면서 예. 중국이 스스로를 평화를 수호하는 세력 혹은 대체 세력 혹은 반미 진영에 있는 국가들의 허브와 같은 것. 그래서 미국을 패권과 전쟁을 불러오는 세력으로 좀 프레임하는 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제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황적 측면에서 그게 반미로 더 강력하게 읽힐 뿐이죠. 그래요. 이를테면 미중 관계가 건설적이고 협력적이라면 같은 메시지를 내도 그렇게 안 읽혔을 거예요. 다자주의, 평화, 뭐 전쟁에 대한 방지 이렇게 보편적인 메시지를 냈으니 상황이 그 언어를 그 메시지를 반미 연대로 해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참여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에 저항하거나 관계 안 좋은 국가들이니까요. 어제 열병식에서 이제 그 선보인 무기를 가지고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둥펑 이제 40일이 아니라 60일 개량형의 어떤 등장을 하고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육해공 무기가 거의 총망라됐다. 네.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저기 선보인 무기를 가지고도 반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것보다도 중국의 부상한 군사 권력을 확실히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미사일 체계뿐만 아니라 드론 체계, 무인기 체계, 무인 잠수정도 나오고, 무인 잠수정, 게다가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무기 체계들, 마치 일반인들이 보면 우주선 같이 생긴 것들도 많이 나왔고, 가오리처럼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예. 결국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승절 80주년 정주전을 기념하여 중국의 부상된 권력을 이 물리적으로 시연하고 싶었을 거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반미 혹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혹은 유사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시연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죠. 즉 미중 관계가 관세 정책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발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또 주목할 게 트럼프의 반응인데 네. 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북중러 정상과 난 관계 좋다. 앞으로 2주 안에 그걸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폭스 뉴스를 통해서 본 열병식이었을 텐데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자 간의 친분을 강조하는 그렇죠. 거라고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소위 이익 균형 같은 것이었어요. 이익 균형? 예. 이를테면 북중 관계, 북러 관계, 혹은 이러한 삼각 구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거친 미국에 대한 대항한다라는 그래서 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경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히 소위 견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층적 신호로 저는 보여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게 왜 우리 미국 얘기 안 해? 전승절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희 중국의 승리는 미국 덕분이라는 식의 역사적 주도권 쟁탈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푸틴 대통령에게는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레드카펫 깔아줬는데 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협상 안 해라고 하는 소위 이런 불만도 있을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왜 중국 행사에 들러리를 쓰느냐 이런 메시지를 수 있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메시지는 미국의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할 텐데요. 그건 그거대로 보되 이제 미중 관계가 혹은 미러 관계가 뭐 극단으로 치닫을 것이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 이 북중러 그 세 개 나라에서 양자 회담은 있었는데 3자 회담은 없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한미일의 프레임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위 양자관계 중심인 것 같아요. 게다가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중러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미일과 혹은 미국 혹은 서방과
완전히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내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클 것이고요. 그러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제의 저게 뭔가 북중러의 반미 연대 선언으로까지 성격 규정하기는 좀 이르다. 일단은 좋은 그림을 내놨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예. 그리고 서방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혹은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진영에서는 저기 뭐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궁리할 요소를 준 거라고 좀 봐요. 그렇게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원식 의장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지금 제한적으로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깊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래요? 7년 만에 만났습니다. 7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7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만찬을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당시에 원내대표로 참여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또 우 의장께서도 실향민의 가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시에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했으니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다만 이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바로 공개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기 때문에 그럼 비공개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예,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근데 뭐 제가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의 동행을 갖고 참 말이 많은데 사실상 후계자 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이 나왔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봅니까? 예, 그렇다면 뭐 북한 전문가가 아닌 국제정치학자가 뭐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는데요. 네. 예. 저는 요번 거는 당연히 김주의 양이 혹은 예. 김주혜가 예. 자기 아버지를 동행했죠. 그리고 기차에서 내렸을 때 바로 뒤에 서 있던 건 팩트고요. 그렇죠. 근데 인지상정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것이 어린 딸로서는 당연해 보이고요. 특히 아들이 하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선으로 봐도 만약에 이번에 외교 데뷔전이었다면 공식 외교 석상에 참석을 했어야죠. 그래요? 예, 이를테면 이번에 어제 그림을 보면 여러 국가들의 그 정상 영부인들 혹은 정상의 부인들도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표현하듯이 이게 다자 외교의 데뷔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김주혜는 아버지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전에 네. 참여를 안 했다 네. 이 점을 강조하신 거죠.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베이징역 도착했을 때 환영 행사도 의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아버지 바로 뒤에 있었고 김주혜 뒤에 최선희 외무상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널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김주혜를 후계자다라고 확정짓는 분석을 내놓기에는 첫 번째 아직 그가 너무 어리다. 물론 그렇긴 하죠. 두 번째는 여전히 형제 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김정일 케이스와 김정은의 케이스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41년생인 김정일은 74년도에 내부적으로 후계자가 되었고요. 네, 30대. 예, 그리고 81년도에 대외 공개가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그 2008년도에 김정일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면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거거든요. 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약간 좀 너무 어리고 여전히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좀 조심스러운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근데 그렇다면 왜 김정은 위원장 그렇게 딸 주혜를 노출을 시킬까요? 왜 데리고 다닐까요? 그러면? 그거는 뭐 우리 상식선에서의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의 국내 이런저런 행사에 김주혜가 동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저는 여전히 좀 이거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이라는 소위 독재 권력 사회, 예. 한편으로 보면 되게 봉건적 사회인데 거의 왕조죠. 왕조. 여성 지도자를 수용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여왕이 몇 명 있었죠. 그러나 선덕 여왕도 예. 있었고. 그거는 좀 봐야 될 거. 저는 이 김주의 그 후계자설을 완전히 소위
기각하는 것은 아닌데 여전히 좀 제가 알고 있는 팩트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뭔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정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기해 보면 네. 아직은 조금은 유보적이다 이거죠. 저도 정보의 갭이 한 3년 4년 있으니까요. 여기 그냥 공개하세요 그냥. 형제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 예. 김정은 예. 위원장의 아들. 예. 그러니까 사실 아들을 놓고 거의 알려진 건 없는데 예. 몇 개의 설이 좀 있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설이라니요? 건강이 안 좋다든지. 예. 글쎄요. 일테면 김정은의 등장도 위로는 자기 형이 예. 있었고 밑으로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러면 장자승계설이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 제 말씀 뭐냐면 각각의 승계 그 과정 때마다 특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주의 케이스도 특이성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땐 아직 너무 어리다. 그리고 여성이다. 북한의 사회적 요소를 고려했었을 때 뭐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죠. 외무상도 지금 여성인데. 그렇죠. 그러나 그랬다면 그 딸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그냥 그러면 속칭 딸바보여서 그렇다. 혹시 이런 진단이실까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예, 어쨌든 이번 행보를 보고 김주애의 이 노출 빈도가 더 빈번해지고 그에 대한 호칭이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자제분과 존경하는 자제분까지만 등장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지금 그 북한 노동신문에 김정은 방중 소식을 실었는데 김주애 언급은 없었다고 지금 하네요. 두고 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아니요, 뭐 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주애만 너무 쏠려 있는데 이번에 수행자를 보니까 김덕훈이라는 사람이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당 중앙위 경제 담당 비서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상당히 북한의 경제를 설계하고 개혁 정책을 하려고 하고 대외 개방과 김정은의 경제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김덕훈이 갔다는 의미는 조중관계 그들의 북중관계의 경제적 면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물자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됐고 경협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건 봐야겠죠. 그 장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같은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 때 이제 서로 먼저 타라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푸틴 대통령 바로 타고 김정은 형 이렇게 돌아서 왼쪽으로 타는데 그 뒤에 김여정 부부장이 따로 타더라고요.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김여정은 여동생이자 당 부부장이자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의전과 함께 현성월이 의전비서관이긴 하나 측근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북한을 볼 때 김여정이 뭐 실각을 했다거나 혹은 이설주가 지금 안 나타나니 뭐 뒤로 밀렸다거나 이건데요. 저는 제 스스로 목도한 바에 의하면 김여정과 김정은, 김정은과 이설주 또 심지어 현성월 등등 그 또래들의 연대는 상당히 강해요. 유대감은 끈적끈적하다. 네, 그래요. 강해요. 뭐 숙청당하고 실각에 뭐 이런 걸 그거는 아니 우리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에 뭐 김여정, 실각설 뭐 이런 거 있었으나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돌아가서 밟을 다음 스텝은 뭐라고 전망하십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10월 10일이 당창건 80주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내년 1월 달에 9차 당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그림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노동신문에도 상당히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북경 활동, 그러니까 정상 국가의 주도적인 리더로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북한 인민들한테 많이 보여줄 것이고 그거를 삼아서 당창건 80주년인 10월 10일 날에 소위 어제 우리가 봤었던 열병식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체제 단속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러 관계
북중 관계의 강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겠죠.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제 큰 행사 치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일정이 이제 오늘 10월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시진핑이 올까요?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에이펙 의장국입니다. 내년에. 내년에 그렇죠. 네. 그 뭐 일종의 다자주의에 책임 있는 국가가 되고 싶다고 하니. 그러면 트럼프는 올까요? 그것은 저는 온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이 확정되면 트럼프도 올 트럼프 것이다? 대통령은 올 것이고요.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 각인시킨 저희 김정은 위원장과의 미팅 가능성, 네. 그것을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시진핑 트럼프 간의 회담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다자회담 계기의 양자회담 할 것이고요. 그렇게 보고. 그럼 경주에서 소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죠. 예. 하나만 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거든요. 네. 그냥 유엔 총회만 참석하고 그냥 돌아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다른 유엔 일정은 총회 계기에 예. 뭐 이런저런 양자 회담을 하겠죠. 많은 정상들이 오니까 그게 전통적인 역할이었고요. 네. 더구나 이번에 안보리 의장국의 대통령으로 가는 것이니 안보리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가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요 국가들과 정상회담, 양자 정상회담을 많이 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푸틴이 그 우원식 의장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푸틴의 지금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푸틴 대통령은 첫 번째 제 관찰에 의하면 우리하고 나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호의가 지금 호의가 나타나는 느껴지고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약간 과시형이죠. 과시형. 뭐냐면은 야 이제 북한하고 친하니 가까우니 곧 정상회담 할 텐데. 니네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뭐 이런 건가요? 예, 그게 일종의 또 다른 이면이죠. 남북 관계가 단절되어서 예. 북경을 통해서 혹은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과 소통해야 되는 이 상황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쉬우면 연락해. 이런 뜻을 예. 깔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단은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